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을 이끄는 강명희 회장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으리으리한 본사 사옥. 꼭대기층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부터 일궈낸 기업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룹은 목숨과도 같았고 하나뿐인 아들 민주는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 민준을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그리고 당연히 훗날 그룹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배경을 가진 며느리를 맞이할 계획이었죠. 재계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의 규수들이 줄을 서 있었고 강 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점 찍어둔 며느리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했던 그녀의 세상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넓고 고요한 대저택의 식탁에서 민준이 던진 그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아들이 자신이 정해둔 그룹의 영예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강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은입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강 회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여자라니요. 당장 호통을 치려던 강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서실장이 들고 온 서류 봉투 속 내용은 강 회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서지은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가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한 이혼녀였고 설상가상으로 전 남편이 남기고 도망간 수억 원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빚더미 인생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지켜낸 내 기업인데, 감히 빚더미에 앉은 이혼녀가 내 아들의 등에 빨대를 꽂으려 하다니. 강 회장의 눈에는 지은이라는 여자가 돈 많은 재벌 2세를 물어 인생 역전을 노리는 아주 질 나쁘고 탐욕스러운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들을 불러 불호령을 내리고 그 여자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들 민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신다면 그룹 후계자 자리도 모든 재산도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가 그 여자와 살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죠. 강 회장은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강제로 떼어놓으려 할수록 아들은 더 엇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저 교활한 여자의 진짜 뻔뻔한 밑바닥을 아들. 눈앞에서 완벽하게 까발려 주어야만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천박한 본성을 끄집어내기 위해 강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위장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영롱하게 빛나던 진주, 목걸이를 모두 벗어던진 강 회장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데다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한 헐렁한 손바지, 색이발에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두꺼운 점퍼,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워 쓴 듯한 늘어난 털모자까지.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흙먼지를 묻히고 손에는 까맣게 때가 탄 목장갑을 꼈습니다. 70평생 남들 위에 군림하며 우아하게 살아온 그녀가 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캐한 냄새가 나는 빈민가의 늙은 폐지 수집상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녹슨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는 강 회장의 발걸음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매서운 겨울바람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지만 며느리감으로 위장한 저 뻔뻔한 여자의 가면을 찢어버리겠다는 도끼가 추위를 잊게 만들었죠. 강 회장이 낡은 수레를 끌고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되고 낡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생선 비린내, 여기저기서 질펀하게 쏟아지는 상인들의 고함 소리, 질척이는 바닥까지. 최고급 대리석 바닥만 밟고 살아온 강 회장에게 시장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혼란스럽고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루한 차림으로 수레를 끄는 강 회장을 벌레 보듯 피하거나 짜증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할망구, 장사 방해되니까 저리 비켜요. 과일가게 주인이 성질을 내며 수레를 발로 차자 강 회장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하지만 겉으로는 허리가 굽은 불쌍한 노인 행세를 하며 굽신거렸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강 회장의 시선이 어느 허름한 간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은내 찬방.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찬바람을 막아줄 변변한 비닐 천막조차 없는 작고 초라한 반찬가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지은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앞치마를 두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들을 진열하고 있는 젊은 여자. 강 회장은 수레를 구석에 세워두고 멀찌감치 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손은 매서운 추위와 독한 양념 탓인지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며 허리를 굽히고 미소를 짓는 모습이 강 회장의 눈에는 그저 가증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저렇게 순진한 척, 불쌍한 척 연기를 하니 우리 민준이가 홀딱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뒤에서는 내 아들 돈으로 수억 원의 빚을 갚을 궁리나 하고 있으면서 강 회장은 수레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위선적인 얼굴에 뜨거운 국물이라도 끼얹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요. 강 회장은 천천히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노인의 걸음걸이로 지은의 반찬가게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수레바퀴를 가게 앞 진열대 근처에 툭 부딪히며 소리를 냈죠. 수레 안에 가득 쌓인 더러운 폐지 조각들이 반찬가게 앞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주변 상인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신용을 하며 쏟아진 폐지들을 줍는 척했습니다. 눈꼬리를 슬쩍 올려 지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보통의 상인들이라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반찬에 먼지를 날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금을 뿌렸을 겁니다. 강 회장은 지은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화를 내고 욕을 하기를, 그래서 그 추악한 민낯을 아들에게 똑똑히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나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만. 강 회장이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은이 가게 안에서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자, 어서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보거라. 빚더미에 앉아 돈에 환장한 늙고 가난한 노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잔인한 밑바닥을 말이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강 회장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이 자신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하고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린 것은 날카로운 고함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지은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강 회장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정성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다리에 힘을 빼고 비틀거렸지만 지은은 가녀린 체구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강 회장을 지탱했죠. 지은의 옷에서 진한 참기름 냄새와 갓 만든 나물 향기가 났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냄새나 라며 코를 찡긋했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 회장의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더러운 장갑을 낀 손으로 지은의 하얀 얼굴 근처를 휘저으며 폐지를 줍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불쾌해하며 뒤로 물러나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지은은 오히려 자신이 직접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사방으로 흩어진 더러운 박스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지은이 너도 참 팔자다. 아침부터 웬거지 할망구가 와서 재를 뿌리는데 그걸 다 치워주고 있어? 그냥 저리 가라고 소금이나 뿌려. 그 말에 강 회장은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저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지. 이제 저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며 나를 쫓아낼 차례다. 강 회장은 일부러 지은의 손을 툭 치며 거칠게 폐지를 뺏어들었습니다. 됐어. 내가 할 거야. 재수없게 젊은 여자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강 회장은 일부러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쉰 목소리에 독설을 섞어 뱉어냈죠. 하지만 지은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날이 너무 추운데 손이 다 트셨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은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온병과 종이컵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컵 가득 따라 강 회장에게 내밀었죠. 이거 드시고 하세요. 속이 따뜻해야 덜 추워요. 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독을 품고 온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차 한 잔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이 차에도 무슨 수작이 있을 거라 의심하며 컵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뒤에서 시킨 건가? 아니면 내가 재벌 회장인 걸 눈치챈 건가?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투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찻잔을 받아들고는 일부러 한 입 마신 뒤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퇴! 이게 뭐야, 맹물 아냐?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지은은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 입에 안 맞으셨나 봐요. 죄송해요. 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강 회장은 지은의 이런 태도가 더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돈이 궁한 주제에 어떻게든 사람 좋아 보이는 척해서 아들을 꽉 잡으려는 계산된 연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 북적였습니다. 강 회장은 근처 골목에 수레를 세워두고 지은의 가게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반찬을 담을 때마다 정해진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꾹꾹 눌러 담아주었고 가끔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 손님들에게 서비스라며 나물 한 봉지를 슬쩍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강 회장은 혀를 찼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고 빚만 수억인 주제에 누구를 돕는다는 거야? 저러니 망했지. 저 여자는 경제관념도 없고 그저 사람 좋은 척하느라 아들의 재산까지 다 말아먹을 게 뻔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지은의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고파 죽겠다며 가게 앞 의자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손님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강 회장의 투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따뜻한 밥 차려드릴게요. 지은은 손님들이 조금 뜸해지자마자 가게 안쪽 작은 주방에서 갓 지은 밥과 고등어 조림 한 토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비릿한 냄새가 싫었지만 시험을 위해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왜 이래? 생선이 비리잖아. 그리고 밥은 왜 이렇게 딱딱해? 강 회장은 밥알을 흘리며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말없이 물을 떠다주며 강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체하세요. 고등어가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라 싱싱한데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거 드릴까요? 지은의 손길이 강 회장의 등에 닿는 순간 강 회장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생각나는 듯한 포근한 손길이었죠. 하지만 강 회장은 즉시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안 돼, 강명희. 정신 차려. 이 여자는 내 아들을 노리는 여우야. 강 회장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지은을 쏘아보았습니다. 이봐, 새댁. 아까 보니까 빚쟁이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가던데 돈 많아 보이는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 고칠 생각인가 봐. 요즘 젊은 여자들 무섭다더니 딱 그 꼴이네. 강 회장의 날카로운 비수가 지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잠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강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군. 강 회장은 지은이 화를 내며 자신의 멱살이라도 잡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생긴 빚인데 제가 갚아야죠. 누가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저는 사양할 거예요. 그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지은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리? 웃기지도 않네. 아들 앞에서는 온갖 가머니설로 현혹했을 텐데 이제는 나 같은 노인네 앞에서도 이미지 관리를 하는구나. 강 회장은 그날 오후 내내 지은의 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일부러 손님들에게 이 집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가게 앞을 가로막고 누워 잠을 자는 신용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운 골목에서 잠이 들면 입 돌아간다며 자신의 낡은 담요를 꺼내와 강 회장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담요 안에서 지은의 체온을 느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천사인 걸까? 아니면 이 구역 최고의 연기자인 걸까?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강력한 시험을 해야겠다고요.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강 회장은 수레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오며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구나.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너도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끊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내가 사랑한다는 저 여자의 실체를 내일이면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기대하렴. 겨울바람이 더욱 매서워진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전날보다 더 초라하고 지저분한 차림으로 시장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떼자국이 가득한 수건을 질러매고 코끝에는 일부러 붉은 칠을 해서 술에 취한 노숙인처럼 보이게 꾸몄죠. 그녀의 손에는 전날 밤 비서를 시켜 준비한 낡은 돈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련 번호가 찍히지 않은 빳빳한 5만 원권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기에 돈만큼 확실한 미끼는 없으니까요.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지은의 반찬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주정을 부리는 강 회장을 보며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갓 쪄낸 시루떡을 진열하다 말고 강 회장을 발견하자마자 장갑을 벗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이 추운 데서 술을 드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어서 들어와서 앉으세요. 지은은 강 회장의 팔을 부축해 가게 안쪽 좁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내며 품에 안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이 안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강 회장은 일부러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 보였습니다. 붉은색 5만 원권 지폐 뭉치들이 언뜻 비쳤죠. 시장 상인 몇몇이 눈을 가늘게 뜨며 지켜봤습니다. 지은도 분명히 그 돈 뭉치를 보았을 겁니다. 수억 원의 빚에 시달리는 지은에게 그 돈은 지옥 같은 삶을 단번에 끝내줄 구원의 동줄이나 다름없었죠. 강 회장은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를, 그 가방을 탐내는 기색을 보이기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돈뭉치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방 지퍼를 꾹 닫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큰 돈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위험해요. 빨리 가방 깊숙이 넣으세요. 그리고 술 깨실 때까지 여기서 좀 쉬다 가시고요. 지은은 강 회장에게 따뜻한 콩나물국을 내어주며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지은의 휴대전화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임이 분명했죠. 지은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구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이자는 꼭 맞출게요. 제발 아버님 계신 곳까지만은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처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강 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급하면 결국 저 가방에 손을 대겠지. 강 회장은 일부러 의자에 앉아 고개를 젖히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했습니다. 돈가방은 바닥에 툭 떨어지게 놔두었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장사를 하느라 바빴지만 틈틈이 강 회장이 잠든 모습을 살피며 담요를 여며주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이 지은에게 다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저 할망구 가방 봤어? 돈이 수천만 원은 들어있는 것 같던데. 너 지금 돈 급하잖아. 저 노인네 연고도 없는 것 같은데 슬쩍해도 아무도 몰라. 강 회장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 서지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봐. 그 돈이면 내 지긋지긋한 빚을 절반은 갚을 수 있잖아. 하지만 지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의 돈에 손을 대다니요. 저 할머님한테는 저게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제 가게 오지 마세요. 지은은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돈가방을 정성껏 닦아 강 회장의 품 안 깊숙이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지독한 여우로군. 남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 실수를 안 하겠다는 건가. 강 회장은 더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깬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가방, 내 돈가방 어디 갔어?
이 여편네가 내 돈 훔쳐갔지. 강 회장은 지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가게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된 반찬 그릇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지은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고래고래 고함을 쳤죠. 시장 사람들은 몰려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하며 강 회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르신, 가방 여기 있어요. 품 안에 잘 있잖아요. 진정하세요. 거짓말 마. 아까보다 가벼워졌어. 내가 몇 장 빼돌린 거 다 알아. 경찰 불러. 이 도둑년 경찰에 넘겨야 해. 강 회장은 지은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법도 한데 지은은 끝까지 강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안 그랬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 주머니 다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제발 진정하세요. 몸 상하세요. 강 회장은 지은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구멍난 장갑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수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쓰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강 회장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다 연극이야. 저 여자는 내 아들 민준이를 통해서 더 큰 돈을 얻으려고 지금 이 수모를 참는 거야. 5억을 거절한 것도 더 큰 걸 노리기 때문이겠지. 강 회장은 돈가방을 챙겨 들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석 골목에서 지은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비서를 시켜 지은의 전 남편에게 돈을 주고 지은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게 만든 것이죠. 그날 오후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사내들이 지은의 반찬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은 가게 집기를 부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서지은. 내 남편이 빌린 돈 이자 언제 낼 거야?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워야지. 아님 내 압이 있는 요양원이라도 털까? 지은은 사르르 떨며 사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 민준이가 나타나 저 추악한 광경을 보게 된다면 지은에 대한 환상은 깨지겠지. 강 회장은 미리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 근처로 오게끔 유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계획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사내들이 지은을 거칠게 몰아세우던 그때 지은이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사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제가 매일 밤낮으로 일해서 갚아온 내역이에요. 이번 달도 시장 사람들 배달까지 다 돌면서 번 돈 여기 다 모아놨어요. 제발, 제발 저희 아버님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아무 죄 없으세요. 지은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지은은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처절한 광경을 보며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 여자는 저토록 비참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걸까? 그때 멀리서 아들 민준의 차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모든 연극이 끝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빚쟁이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지은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민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은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이마는 왜 이래? 민준은 분노에 찬 눈으로 사내들을 노려봤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쯧쯧 혀를 찼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저 여자의 덫에 완전히 걸렸구나. 강 회장은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연극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민준과 지은 앞에 나타나 지은이 아까 보여줬던 가식적인 모습들을 폭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강 회장이 골목을 나서려던 순간 지은이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하는 말을 듣고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가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민준 씨처럼 귀한 분이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이런 험한 꼴 당하는 거 저 죽어도 못 봐요. 저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민준 씨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울면서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민준의 재산을 탐냈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돈을 요구할 최고의 기회였을 텐데 지은은 오히려 민준을 지키기 위해 그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건 연기일까, 진심일까? 강 회장은 그날 밤 지은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저 여자가 퇴근 후에 어디로 가는지, 그 수억 원의 빚이 정말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지은은 장사를 마치고 밤 10시가 넘은 시각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장 뒷골목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언덕 꼭대기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곳에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단칸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은 담벼락 뒤에 숨어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고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빠 나왔어. 오늘 맛있는 반찬 많이 가져왔어. 그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라고? 서류상으로는 지은에게 가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저 방 안에 누가 있는 걸까? 강 회장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창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강 회장의 평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창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강 회장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서너 평 남짓한 좁고 눅눅한 방 안에는 낡은 환자용 침대 하나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뼈만 남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받은 서류에는 지은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지은은 밖에서의 그 험한 꼴을 다 겪고도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의 목소리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많이 기다렸지? 오늘 시장에 손님이 많아서 조금 늦었어. 미안해. 여기 아빠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호박죽 해왔으니까 한 입만 먹어보자. 노인은 대답 대신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힘들게 입을 벌렸습니다. 지은은 정성스럽게 죽을 식혀 노인의 입에 넣어 주었고 입가에 흐르는 죽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아이 달래듯 노래를 불러주었죠.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도 이 깊은 산동네 단칸방에서 거동조차 못하는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강 회장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저 노인이 돈이라도 숨겨둔 걸까? 아니면 저 여자가 동정심을 사기 위해 연극을 하는 건가? 강 회장은 창가에 더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지은아,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구나. 그냥 나 요양원에 버리고
너라도 편하게 살지. 그 빚도 다 나 때문에 생긴 건데. 아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빠가 나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친딸보다 더 예쁘게 키워줬잖아. 아빠 아니었으면 난 벌써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전 남편이 사고치고 도망간 건 아빠 잘못 아니야. 내가 끝까지 갚을 수 있어. 지은은 노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은 친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걷어준 양아버지가 전 남편의 사기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리고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자 그 거액의 빚과 간병을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강 회장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의심했던 며느리감의 진짜 정체는 돈에 미친 꽃뱀이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해 제 삶을 통째로 불사르는 지독할 만큼 착한 효녀였던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담? 분명 민준이의 배경을 알고 나면 본색을 드러낼 거야. 다음 날 강 회장은 지은을 더 극한으로 몰아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심술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정말로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할 것인지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죠. 강 회장은 다시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지은의 반찬 가게 앞에서 대자로 뻗어 누워버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이 집 반찬 먹고 배탈이 났어. 나 죽네, 나 죽어. 강 회장은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또 시작이라며 혀를 찾고 지은은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도둑년아, 상한 음식을 팔아서 사람을 죽이려 들어? 당장 치료비 내놔. 아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너 아주 감옥에서 썩게 해줄 줄 알아. 지은은 당황하며 강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뿌리치며 일부러 진열대에 놓인 반찬 그릇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지은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져 흙탕물 범벅이 됐죠. 주변 상인들은 지은이 불쌍해서 참다 못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할망구, 적당히 좀 해. 지은이가 어제도 당신 밥 먹여주고 담요까지 덮어줬는데 어떻게 이래? 시끄러. 내 몸이 아픈데 뭐가 어째? 야, 너 돈 없지? 그럼 이거라도 내놔. 강 회장은 지은의 목등에 걸린 낡은 금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지은이 양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소중히 간직하던 단 하나의 보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그 목걸이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저희 엄마 마지막 선물이에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게요. 제발 이것만은. 지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을 바닥으로 밀치며 목걸이를 낚아채려 했죠. 그 순간 지은의 반찬 가게 안으로 웬 양복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투자자들이었죠. 서지은 씨, 당신 반찬 사업에 10억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모시고 있는 그 양아버지 요양원에 보내고 연을 끊으세요. 사업가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10억이라는 거액이 찍힌 수표 뭉치를 지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10억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고
최고급 아파트에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숨죽여 지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가난한 여인에게 10억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죠. 지은은 멍하니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지은아 잡아야지.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쯤 되면 저 노인네를 버리겠지.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하지만 지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피 묻은 손으로 그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전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에요. 아버지를 버리고 얻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사람인가요? 전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10억이라니까.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쏟아진 반찬들을 묵묵히 줍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은은 다시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함했던 노인인데도 지은은 흙투성이가 된 강 회장의 손을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시죠? 돈은 제가 오늘 밤에라도 어떻게든 구해서 병원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화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은 오히려 사과를 하며 강 회장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강 회장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천억의 재산보다 이 여자가 가진 그 작은 진심이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은과 그 곁에서 거지 행색으로 서 있는 어머니 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차림은 또 뭐고요? 강 회장은 아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 역시 눈물을 닦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도망쳐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오히려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할머님은 편찮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할머니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지은은 끝까지 강 회장을 보호하려 들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강 회장은 그 순간 더 이상 이 연극을 이어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철의 여인 강명희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민준의 세련된 모습과 그 옆에 초라하게 서 있는 거지 행색의 어머니,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 거지를 지키겠다고 앞을 가로막은 지은의 모습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죠. 민준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어머니가 왜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시장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고요?
민준이 다급하게 강 회장의 어깨를 붙잡으려 하자 지은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민준이 자신이 매일 돌보던 불쌍한 거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민준 씨,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민준 씨 어머니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차마 지은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70평생 남의 눈치를 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강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떼자국이 묻은 목장갑 위로 투명한 눈물이 번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 채 강 회장을 다그쳤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지은이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일부러 이런 옷까지 입고 지은이 성격 테스트라도 하신 거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어요? 민준의 분노 섞인 외침이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지은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도둑으로 몰고 5만 가지 시련을 주었던 그거지. 할머니가 실은 민준의 어머니이자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요. 지은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보다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쏟았던 진심이, 그 따뜻했던 보리차 한 잔과 담요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앞치마를 탁탁 털어내며 그녀는 강 회장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강 회장보다 훨씬 더 높고 고결한 인격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시험까지 받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민준 씨처럼 귀한 분 곁에 저 같은 여자가 있는 게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제가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었는데 제 욕심이 컸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지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포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강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조용히 그 손을 피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은 여전히 더러운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추악한 것은 자신의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강 회장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님 모시고 빨리 여길 떠나주세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민준 씨랑 안 만날게요. 아니, 못 만나요.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닫힌 셔터를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이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자만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거실, 수천만 원짜리 수입 소파에 앉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을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녀의 귓가에는 지은이 양아버지에게 죽을 먹이며 불러주던 노래소리가 10억을 거절하며
사람 도리를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지은이 인생 아주 짓밟아 놓으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본인 목숨보다 남을 더 아끼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요. 민주는 거실 소파를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잠시 후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그 시장 뒷골목 단칸방, 지은이 아버님 계신 곳으로 가보게. 내가 직접 가서 빌어야겠어.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하게. 지금 당장. 강 회장은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누더기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지은을 돕는 데 쓰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지은의 단칸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침대도, 약 봉투도, 그리고 지은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지은이 정성스럽게 적어두었던 아빠 약 먹는 시간 메모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지은은 강 회장의 정체를 알고 난 직후 혹시라도 강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로 어딘가로 보낼까봐 두려워 서둘러 짐을 싼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그리고 상처를 준 재벌가의 눈을 피해 지은은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던 그녀가 곰팡이 냄새 가득한 단칸방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수조원의 돈으로도 지금 이 순간의 상실감과 죄책감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타나다오. 강 회장의 처절한 비명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죠. 강 회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을요. 강 회장은 그날 이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전국을 뒤져 지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지은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지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강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거실, 수천만 원짜리 수입 소파에 앉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벗지 못했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지은이 양아버지에게 죽을 먹이며 불러주던 노래소리가 10억을 거절하며 사람 도리를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비서실 전체에 지은을 찾으라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당장 전국을 뒤져서라도 지은이를 찾아내게. 최고의 사설 탐정까지 동원하고 의료진도 무조건 대기시켜. 지금 당장. 강 회장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그리고 상처를 준 재벌가의 눈을 피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같이 지은이 사라진 그 낡은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곰팡이 냄새 가득한 그 방바닥에 주저앉아 지은이 양아버지의 약을 챙기던 메모지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어린아이의 진심을 짓밟았어. 나 같은 노인네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 강 회장은 그 초라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70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던 그녀가 낡은 단칸방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민준 역시 지은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죠.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지은이 인생 아주 짓밟아 놓으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본인 목숨보다 남을 더 아끼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요. 어머니의 오만함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민준의 오열에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피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지은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한 채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그녀의 화려한 재산도 강력한 권력도 지금 이 순간의 상실감과 죄책감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을 찾지 못하면 자신도 이대로 세상과 작별하게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실장이 다급하게 강 회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지은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검소하지만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최고의 의료진과 병원 시설을 갖춘 구급차를 준비하게 했죠.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모든 힘을 지은과 그녀의 양아버지를 살리는데 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민준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굽이굽이 험한 산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동해바다 자락에 아주 작고 초라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그곳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어부의 집 한 채가 서 있었죠. 강 회장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강 회장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양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허리를 굽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여위고 초라해 보였죠. 지은의 양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마 지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을 발견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제발 저희 아버님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민준 씨 곁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저희 아버님 마지막 순간만은 편안하게 해주세요. 지은은 강 회장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목소리에 강 회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천억의 재산보다 이 여자가 가진 그 작은 효심이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죠. 지은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강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조용히 그 손을 피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추악한 것은 자신의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강 회장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내 진심을 짓밟은 이 늙은 노인네를 용서해 주다오. 너를 시험하려고 했던 내 오만함이 우리 민준이와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구나.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써서 내 아버님을 살려내겠다. 제발 나에게 기회를 주다오. 강 회장은 지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던 그녀가
곰팡이 냄새 가득한 어촌의 단칸방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오열에 지은 역시 오열했습니다. 강 회장은 미리 대기시켜둔 의료진을 방 안으로 들이고 지은의 양아버지를 서울의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민준에게도 자신과 함께 병원으로 가자고 간청했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양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강 회장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양아버지는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울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역시 강 회장이 마련해준 최고급 병실에서 지극정성으로 양아버지를 간병했죠. 강 회장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지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양아버지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병실 밖 벤치에 앉아 지은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너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 진심을 짓밟고 상처를 준 나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니?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 씨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오만함이 우리 민준이의 앞길까지 막을 뻔했어. 내가 보여준 그 숭고한 효심과 진심에 이 늙은 노인네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은도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강 회장은 그 온기 속에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이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자만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지은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서울 최고의 종합병원 특실동 복도는 무거울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아침 병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해 복도 의자에 앉아 지은을 기다렸죠. 화려한 회장실의 가죽 의자보다 딱딱한 병원 대기실 의자가 지금 그녀에게는 가장 마음 편한 자리였습니다. 지은의 양아버지는 강 회장이 수소문에 모셔온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팀에 의해 긴 수술을 마쳤고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밤낮 없이 양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지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 가녀린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우고 살게 했는지, 자신이 던진 그 모진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면 목이 메었죠. 강 회장은 비서를 시켜 지은이 좋아하는 따뜻한 전복죽과 과일을 매일 준비해 왔지만 직접 건네지 못하고 간호 스테이션에 몰래 맡겨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잠시 바람을 쐬러 병원 옥상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죠.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의 옆으로 다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뗐습니다. 지은아,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니? 지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전의 서슬 퍼런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인 평범한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었죠.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원망 대신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살다가 죽었을 게다.
내가 그 시장 바닥에서 너한테 했던 짓들, 소금 뿌리고 침 뱉으며 모욕했던 거,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삶아. 나를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는 안 하마. 다만 내가 우리 민준이 곁에서 행복해지는 모습만은 보고 싶구나. 강 회장은 지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상이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한가 싶어서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요. 저희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게 회장님의 시험이었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지금 이렇게 아버님을 살려주시니 전 다 잊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은의 진심 어린 용서에 강 회장은 지은을 품에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70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철의 여인이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처녀의 품에서 아이처럼 오열했죠. 옥상 정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그동안 쌓아온 오만과 편견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으니까요. 한편 민주는 지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의 양아버지를 위해 휠체어를 밀고 병원 산책로를 돌며 지은의 웃음을 되찾아주려 애썼습니다. 민주는 지은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전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일들 내가 대신 사과할게.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 거야. 빚도 아버님 병원비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지은은 민준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민준 씨, 저 재벌가 며느리로 화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시장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결혼해도 저 계속 반찬 가게 할 거예요. 아버님 모시면서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퇴근하고 앞치마 두르고 배달 도와줄게. 우리 어머니도 아마 좋아하실 거야. 결혼 허락은 의외로 쉽게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을 위해 서울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예식장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의 뜻을 존중해 소박한 전통 혼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수억 원대 빚을 단번에 변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은이 장사하던 시장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상인들의 월세를 대폭 인하해 주었습니다. 지은을 괴롭혔던 건물주에게는 따끔한 경고와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확실한 사이다 복수를 선물했죠. 결혼식 전날 밤 강 회장은 지은을 자신의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롱한 비치 반지를 지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께 받은 거란다. 내 아들을 지켜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안다. 지은아,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이 할미가 미안했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강 회장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파렴치한 전 남편이 재벌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놈은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서지은이 내 돈 들고 튀어서 재벌가에 꼬리치고 있다. 이 결혼 무효다. 사기 결혼이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경호원들을 대동한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그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번뜩였습니다. 여봐라, 저 추잡한 입을 당장 닥치게 해라. 내 놈이 저지른 사기 행각과 폭행 증거들 이미 내가 다 확보해뒀다. 감히 내 며느리 앞길을 막으려 들어? 너는 오늘부터 해가 뜨는 걸 감방 창살 사이로 보게 될 거다. 강 회장은 전 남편의 멱살을 잡는 대신 법적인 서류 뭉치를 놈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평소 지은을 아끼던 시장 상인들도 우르르 달려와 놈에게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지은은 강 회장의 등 뒤에서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을 뒤돌아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야. 이제 내 뒤엔 이 시어미가 있다.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니어 시청자들은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억울한 며느리를 위해 재벌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복수해주는 장면이야말로 최고의 카타르시스였죠. 이제 남은 것은 영광스러운 결혼식뿐입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5월의 어느 주말, 서울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난 고즈넉한 한옥 영빈관 앞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지은의 소박하지만 강단 있는 성품을 닮은 전통 혼례가 열리는 날이었죠. 마당 곳곳에는 지은이 그토록 아꼈던 시장 상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화려한 화환 대신 싱싱한 채소와 과일 바구니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오늘만큼은 매서운 회장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고운 연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직접 대문 앞까지 나가 손님들을 맞이했죠. 특히 시장에서 지은을 구박했던 상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오셨소? 우리 지은이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소. 오늘 많이들 드시고 가시구려. 강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시장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감동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그 무서운 재벌 회장님이라니. 우리 지은이가 복을 타긴 탔네. 라며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했죠. 드디어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화롯을 입은 지은이 가마에서 내리자 좌중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의 곁에는 휠체어에 앉아 말끔한 양복을 입은 양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준비한 최고의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는 스스로 손을 흔들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상태였죠. 민주는 늠름한 사모간대 차림으로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맞절을 하는 순간 강 회장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시장 바닥을 굴렀던 그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끝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다면 저토록 아름다운 보석 같은 며느리를 잃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죠. 혼례가 무르익을 무렵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려온 감동의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오만하게 살았던 늙은이였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저기 앉아있는 제 며느리를 꺼지 꼴로 시험하고 모욕했던 못된 시험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객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 바닥에서 본 것은 빚쟁이에게 쫓기면서도
굶주린 노인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지은이의 진심이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도 아픈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던 그 숭고한 효심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요. 강 회장은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아들의 짝이 되어줘서, 우리 가문의 복덩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다. 너를 울리는 놈이 있다면 그게 내 아들이라도 이 시어미가 가만두지 않으마. 강 회장의 호쾌한 선언에 시장 상인들과 하객들은 와 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던 세월, 미혼모라 손가락질 받고 빚더미에 눌려 숨도 못 쉬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강 회장의 따뜻한 포옹,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지은은 약속대로 시장의 지은네 찬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낡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시장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현대적인 상생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지은의 반찬 가게는 시장 최고의 명소가 되었죠. 민주는 퇴근 후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은 옆에서 배달 상자를 날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 회장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급 승용차 대신 가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과 격식 없이 어울리며 김치 한 포기에 흥정을 하기도 하고 지은이 만든 반찬을 손수 포장해 주변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시장 바닥에서 폐지 줍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단다. 사람 냄새가 뭔지, 사는 게 뭔지 그때야 알았거든. 내가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고맙다, 아가야.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덕분에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행복해요. 석양이 지는 거실 창가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오직 진심과 용서로만 쌓아 올린 진짜 재벌가의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청하신 모든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은이 같은 복덩이가 찾아오길, 그리고 강 회장 같은 용기 있는 어른이 되시길 기원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